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포커스 진행을 맡고 있는 윤진섭입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된 고물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생필품 가격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 이후 생필품 가격 조사해보니 9개월마다 인상하던 것을 6개월로, 인상 압박이 컸던 품목은 더 자주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는데 기업들 배만 채운 셈입니다. 한 주간 기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섬유화학업계 라이벌 코오롱과 효성, 미국에서 특허 소송 벌어졌습니다. 타이어 내구성을 결정하는 뼈대, 일명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데요. 전기차용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코오롱, 공들여 제품 생산하고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가 그대로 따라서 생산 중이라고 소송냈다고 합니다. 효성, 이 기술은 코오롱과 아무 상관없다며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고 하죠. 과거 28년 전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를 놓고 정면 충돌했던 코오롱과 효성, 두 회사 모두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어 난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쿠팡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CJ제일제당,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공식 입점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쿠팡과 CJ제일제당 2년 전 입점 수수료를 놓고 싸우다 쿠팡이 햇반 배송을 중단했죠. 여기에 쿠팡이 CJ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으로 틀어졌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등을 돌리면서 CJ제일제당 주력 제품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고 하죠. 방쿠팡 전선 선봉인 CJ제일제당의 이번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LG와 여수공장 생산 라인 세우기로 했는데 파장이 큽니다. 이 공장에선 합성 수지, 고무에 쓰이는 필수 연료를 생산하는데 문 닫는 이유 중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원료 돈 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중국 업체들 마구잡이로 공장 늘렸습니다. 국내 업체들 고품질 전략으로 맞대응했는데 저가 공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이 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업계 실현의 계절입니다. 비즈포커스 이 시간에는 금융, 산업, 유통 분야 주요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쿠팡과 알리 등 플랫폼에 치이고 경기 부진의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까지 신세계호 곳곳에 빨간불이 켜진 와중에 정용진 회장이 키를 잡게 됐습니다. 정용진식 위기돌파법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CEO 교체 카드를 꺼냈습니다. 유선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우선 정용진 회장이 승진, 이게 얼마 만이죠? 네, 신세계에 입사한 지 28년 만이고요. 부회장에 오르고서는 18년 만입니다. 어머니인 이명희 총괄 회장이 경영 전면에서 한 발 물러나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찌감치 후계자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정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동갑내기 삼성가 3세입니다. 지난 1995년 신세계 전략팀 대우이사로 입사했고요. 2년 만에 기획조정실 상무를 달았고 3년 뒤 경영지원실 부사장을 거쳐 6년 뒤엔 부회장이 됐습니다. 유 기자, 그동안의 신세계그룹을 보면은 여동생 정유경 사장과 역할과 그 업종을 좀 구분해서 이제 분담하는 구도였는데 이젠 그룹 전반을 책임진다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나온 거죠. 네, 이번 인사에서 정유경 백화점 총괄 사장은 변화가 없었다는 대목에서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신세계는 2011년에 마트와 호텔 부문 그리고 백화점과 패션 부문으로 사업을 양분해 정 회장이 마트와 호텔을, 정 사장은 백화점 패션을 담당하며 2015년에 총괄 사장이 됐습니다. 이런 남매 경영이 유지되어 오다 이번 인사로 정용진 체제로의 그룹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명희 총괄 회장이 총괄 회장
회장직과 함께 총수 역할을 유지하기로 해 이전과 큰 틀에서의 그룹 체제 변화는 없을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지분 구조 면에서 봐도 정 회장이 이마트 18.56%, 정 사장은 신세계 18.56%를 보유하고 있고 이 회장은 두 회사 모두 10%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회장에 올랐을까? 인사 시점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죠. 네, 정 회장은 승진 인사가 난 뒤에 첫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위기가 있으니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도 위기를 언급한 만큼 경영적으로 부담이 클 시점에 회장직에 오른 것을 두고 왜 지금일까라는 말들도 나오는데요. 신세계 측은 정 회장을 중심으로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정 회장의 경영 능력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있는데 이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든다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세계 그룹을 보면은 건설 사업이 그룹의 뇌관이죠. 네, 지난해 이마트 매출은 29조 4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였는데 신세계건설의 대규모 손실로 창사 이래 처음 500억 원대 가까운 적자를 봤습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900%를 넘었는데요. 공사 원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부진, 예상되는 미래 손실이 선반영된 결과입니다. 때문에 그룹이 2천억 원을 수혈하고 신세계 영랑호 리조트와의 흡수합병 등 전사적으로 건설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그 본업인 유통 이 분야도 그렇게 상황이 좋다고는 볼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늘 비교 대상으로 따라붙는 이 쿠팡이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3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마트를 앞섰습니다. 고물가로 내수 둔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마트는 물론 쓱닷컴과 G마켓이 쿠팡의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이커머스까지 복병으로 등장했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이 쿠팡마저 긴장시킬 정도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최근 정용진 회장 승진과 관련해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승진보다 이마트 주주에 대한 사과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포럼에 따르면 이마트 주가는 지난 5년간 59%, 10년 동안은 70%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3%, 37% 각각 오른 것과 대조적입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데 특단의 반등 카드가 절실해 보여요. 그렇죠. 네. 일단 이마트는 대형 점포와 동네마트, 편의점 3사 간의 통합 작업 등을 통해 올해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지난해 적자의 대부분의 원인이 이제 신세계 건설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똑같은 충격만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그래도 흑자 전환의 가능성은 저희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쟁 강도가 여전히 좀 심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효율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얼마나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신상 필벌 카드도 꺼냈습니다. 실적 나쁜 계열사 CEO는 언제라도 교체할 수 있고 반대로 성과를 내면 확실한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임원진을 대상으로 이런 수시 인사 제도를 시행해 내부 긴장감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신세계 건설과 함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쓱닷컴과 G마켓 듯이 첫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 유통업계는 중국의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애국심으로 호소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전통 유통 강자의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요즘 공사비를 둘러싼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KT가 다수의 건설사와 이 문제로 분쟁 중인데요. 쌍용건설이 최근 자재가 급등으로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KT는 계약서를 근거로 인상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양사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쌍용건설은 향후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반면에 KT는 쌍용건설 외에도 시공사 여러 곳과 공사비 분쟁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쌍용건설이 KT 본사 앞에서 시위를 예고했죠?
네, 쌍용건설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공사비 증액 관련 2차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KT가 협상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시위는 일주일가량 미뤄졌는데요. 문제가 된 건 지난 2020년 쌍용건설이 수주한 KT의 판교 신사옥 공사비입니다. 쌍용건설은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한 하도급 계약 사례도 있고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보전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신사옥이 완공된 이후 쌍용건설은 KT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증액을 요청했는데요. KT가 공사비 증액을 거절하자 지난해 10월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쌍용건설 직원 30여 명이 모여 1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쌍용건설은 KT와 공사비 증액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까지 밟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법적 절차까지 불사할 정도라고 했는데 공사비가 얼만큼이나 오른 건가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2년 넘게 이어지는 고금리와 전쟁 여파로 물가가 상승한 탓입니다. 쌍용건설은 임금, 기자재 등 물가 인상분에 따른 171억 원 규모의 증액분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수치로 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말 121.8에서 지난 1월 기준 154.64로 3년 만에 32.8% 상승했습니다. 건설자재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레미콘, 시멘트, 철근이 각각 35%, 55%, 65%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고 인건비 역시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KT, 그 나름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거가 있는 거죠? 네, KT는 일단 계약대로 하자는 겁니다. 지난 2020년 쌍용건설과 KT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T는 특약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관 공기업과 사기업 간의 계약에서 환율 변동, 경제 발전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의 경우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사인들 간의 계약과 이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쌍방이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입증할 수 있다라면 배제 특약을 이제 무효로 돌릴 만한 그런 점도 있고요. 건설사는 발주자한테는 못 받고 또 하청한테는 물가 변동분을 줘야 되는 어떤 법 체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주장을 해볼 법도 하고요. 사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분쟁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토부가 나서긴 나섰죠. 네, KT와 쌍용건설 간의 갈등 역시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진척은 없습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국토부가 중재 조정안을 곧 낼 전망이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KT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쌍용건설이 사실상 KT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쟁조정위에서 도출된 결정에 재판상 화해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적정 공사비를 받기가 어렵다. 모든 부분에서 개선의 노력의 여지가 많이 있다 하는 생각.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논의를 실무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도 마련에 나서도 당장은 적용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KT가 이렇게 건설사들과 분쟁을 겪는 이유 뭔가요? 네, KT는 옛 전화국 부지와 기지국 등 부동산, 설비 자산을 보유해 부동산 자산이 8조 원 규모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동산 사업을 담당하는 KT 에스테이트는 KT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KT가 땅 부자인 탓에 개발 사업으로 분쟁을 겪는 곳은 쌍용건설만이 아닙니다. 현재 KT의 공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건설사는 쌍용건설을 포함해 4곳인데요. 한신공영은 KT의 부산 초량 오피스텔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 140억 원을 요구했고 롯데건설도 KT 부지의 복합 개발 사업인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포를 두고 공사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완공을 앞둔 서울 광화문 KT 사옥 리모델링 공사에서 3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나면서 조만간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모두 완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 겉으로 갈등이 드러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완공 이후 쌍용건설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공사비 갈등이 KT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농협금융을 상대로 고강도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장 교체 시기에 맞춰 반복된 내부 통제 부실과 인사 등 눈에 가시였던 문제들을 작정하고 바꾸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실제로 이번 금감원 검사의 단초가 된 건 농협은행 사고이지만 중앙회 소속 단위농협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억 원대 대규모 사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농민 대통령이라는 신임 회장 취임하자마자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 금융부 오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 기자, 농협은행 사고는 이미 보도가 많이 됐는데 지역농협 100억 원대 사고 이건 또 뭡니까? 네, 이 농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한 기관에서 같은 사람에게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최대 50억 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 지역 농협에서는 1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내주기 위해 여러 개 법인으로 나눠 일명 쪼개기 대출을 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석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수사를 확대했는데요. 이런 상호금융에서 벌어지는 부당 쪼개기 대출의 경우 통상 직원과 브로커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네, 실제로 해당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겠다고 한 법인들 부지에 가봤는데요. 사람 하나 오가지 않는 횡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령 법인을 세우고 담보물을 초과 책정해서 용도와는 다른 대출을 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출 과정에서 요건을 갖춘 사람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쪼개기 대출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농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물들과 땅을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9년도부터 봤을 때 농업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농업법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실상 유령 법인처럼 보이는데 당연히 이자 갚을 생각도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뭐 대출 내준 농협에 피해가 가겠네요. 네, 이렇게 3년 전 부실하게 대출을 취급한 이후 이자 상환이 안 되고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A농협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10%를 넘으면서 중앙회로부터 합병 권고까지 받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농협은 3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적발됐을 만큼 심각하게 골마 있다는 점입니다. 애초부터도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업을 확인하지 않고 채무자 명의로 건물을 졌는지 땅을 샀는지 이거부터가 중요했던 건데 그거부터가 잘못되었던 대출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감독 책임이 중앙에 있잖아요. 그냥 이런 상황 지켜만 보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중앙회가 감사도 하고 적발도 하는데요. 실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내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직무정지나 직권정지를 했으면 이 대출의 절반 이상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실이 오지 않았는데요. 계속 덮어가는 형식일 수밖에 없는, 책임을 회피하는 형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게 비단 A농협 문제만은 아닌데요.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단위농협에서 총 22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횡령 사건이 빈발하고 규모도 커지는데요. 농협 스스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산 상시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시스템에 의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횡령 등의 고의사고들은 엄중히 문책하고 있다면서 사고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황을 좀 봐야 될 거 하는데 최근에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에 상임감사 두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되는 단위농협의 총 자산 기준을 1조 원에서 8천억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한 건데요. 애초 금융당국은 횡령 사고 예방 강화 등을 이유로 기준을 총자산 2천억 원 이상으로 제한했는데 농협중앙회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8천억 원 이상을 적용하면 전체 단위농협의 15%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지역 농협의 주인은 뭐 조합원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맡기기에는 우리 국민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금융당국이 다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데 영역이 제한적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농협은행 사고를 계기로 수시 검사에 나선 겁니다. 내부통제 부실과 더불어 농협금융과 중앙회 간의 자금 흐름 등 지배구조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면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분 100%를 갖고 있는 주인이잖아요. 농협은 공정거래법에서도 자유롭고 뭐가 문제라는 거죠? 네, 이 금감원은 농협금융이 신경 분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중앙회에서 독립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을 중앙회에서 떼어낸 이유가 전문성, 특수성에 맞게 운영하자는 건데 자율성이나 건전 경영 측면 모두에서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폭제가 된 게 NH투자증권 최근에 이 선임 과정 이것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취임 이후 NH투자증권 새 대표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도 증권업 경험이 없는 인물이 추천되면서 농협금융과 중앙회 간 갈등이 빚어진 건데요. 금감원은 이런 낙하산 인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금융지주를 돈줄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건 농협재단의 역할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수시검사에서 금감원은 농협금융사들이 농협재단에 기부하고 이 돈이 중앙회로 흘러간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회 입장에서는 발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분위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중앙회 입장을 좀 들어보면요. 농협재단은 금융지주에게 받은 기부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부금도 중앙회에 송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지적한 중앙회의 금융사 자금 활용 문제점에 대해선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법에 근거해 정당하고 적법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 사업비는 산지 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는 한 언제든 각종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금융지주회사가 중앙회장으로부터 충분히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금산분리 미비에 따른 각종 폐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중앙회장이 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내 임기 중에는 그런 거 안 하겠다. 개입 안 하겠다. 선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개입을 안 하든지 금융지주 회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강장치를 좀 더 한다든지 신경의 분리를 강화하고 정착시키고 이번 농협중앙회 회장이 교체된 뒤 금융지주 계열사 사장 인선을 두고 잡음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문제까지 칼날을 겨누며 신임 회장 취임부터 산적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국내 1위 담배업체 KTNG 차기 사장으로 내정된 방경만 수석부사장, 주총 앞두고 최대 고비 맞았습니다. 2대 주주인 기업은행, 이사회가 추천한 대표 후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현 사회이사 모두 회사 추천 인사로 이들이 추천한 사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영업이 크게 줄고 사회이사 외유성 출장에 해명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현 경영진, 차기 경영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업은행 6년 전 백복인 사장 연임 결정에도 관치 논란 불러오면서 반대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국인, 과거엔 경영진 편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국민연금 거수기 역할은 안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궁금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 상위 회장 연임에 성공하면서 대한상위도 3년 더 이끌게 됐습니다. 연임 기쁨도 잠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이 점입 가경입니다. 법정에서 6년 만에 만나는데 노소영 관장 1심 청구액 2배인 2조 30억 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 회장 지분 팔아서 위자료 줘야 하기 때문이죠. 앞서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는 현금 665억 원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주포커스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